뜨거운 불길이 지하철 안을 뒤덮었다. 불이야. 지옥 같은 불길 속에 눈에 띈 한 남자아이. 도저히 못 본 채 할 수 없었던 한 여성. 그들의 운명의 실은 그렇게 이어졌다. 세월은 무색하게 흘러갔고 운명의 장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부산 지하철 2호선 오후 3시. 퇴근길 러시아워를 앞둔 지하철 안은 아직 여유로웠다. 강선옥은 서면역에서 내리려고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58세의 그녀는 20년째 서면 뒷골목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단발머리는 이미 반백이 되었지만 굵은 팔뚝과 단단한 어깨는 여전히 힘이 넘쳤다. 아, 진짜. 갑작스런 여자의 비명소리가 지하철 안을 가득 메웠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직장 여성이 가방을 부여잡고 있었고 그 앞에는 40대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 사람이 제 지갑을 훔쳤어요. 여자의 외침에 지하철 안 승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대부분 시선만 잠깐 주고는 다시 자신의 핸드폰 화면으로 돌아갔다.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끼어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김태범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 남자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거짓말. 분명히 제 가방에 손을 넣었어요. 둘 사이의 실랑이가 점점 격해지자 다른 승객들은 더욱 시선을 피했다.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는 상황. 그런데 그때 강선옥이 천천히 일어났다. 아가씨, 잠깐만. 강선옥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부산 사투리가 섞인 그 목소리에는 20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며 갖가지 사람들을 상대해온 노련함이 묻어 있었다. 아가씨 가방 확인해보고 아저씨는 주머니 좀 비워보세요. 강선옥은 두 사람 사이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단호했고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직장 여성이 가방을 뒤져보더니 당황했다. 지갑이. 여기 있네요. 김태범은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게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지하철이 급정거를 했다. 서면역에 도착한 것이다. 김태범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출입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의 움직임이 수상했다. 분명 다른 승객의 가방 쪽으로 손이 향하고 있었다. 저기 봐. 강선옥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그녀는 재빠르게 김태범에게 달려갔다. 58세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민첩한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낡은 붉은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어디가? 강선옥은 붉은 손수건으로 김태범의 손목을 재빠르게 틀어막았다. 손수건은 낡아서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고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손수건이 김태범의 손목을 감싼 순간 마치 단단한 밧줄처럼 그를 제압했다. 아, 아파요. 아플 게 뭐 있나. 가만히 서 있어. 강선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20년 전 화재 현장에서 연단된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김태범이 주머니에서 빼낸 것은 다름 아닌 다른 승객의 지갑이었다. 이것 봐라, 진짜 도둑놈이네. 강선옥의 말에 지하철 안 승객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알아챘지? 승객들의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강선옥은 김태범을 지하철 밖으로 끌고 나와 역무원에게 넘겼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붉은 손수건이 카메라에 선명하게 담겼다. 대단한 아주머니네요. 혹시 인터뷰 좀. 한 승객이 다가왔지만 강선옥은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다. 인터뷰는 무슨.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이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지하철역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그 붉은 손수건의 모습은 이미 여러 사람의 핸드폰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선옥이 분식집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스쳐갔다. 붉은 손수건을 만질 때마다 떠오르는 20년 전 그날의 기억. 불길과 연기, 그리고 작은 손에 쥐어준 바로 그 손수건. 괜찮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강선옥은 분식집 문을 열었다. 벽에 걸린 2003년 신문 스크랩이 살짝 바람에 흔들렸다. 대구 지하철 화재 시민들의 영웅적 구조 활동이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다음 날 아침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4학년 박서진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다가 눈이 커졌다. 24세의 그는 대학생 유튜버로 활동하며 사회 이슈를 다루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다. 단정한 외모에 똑똑해 보이는 안경을 쓴 그는 항상 새로운 소재를 찾아다녔다. 이거 대박이네. 화면에는 어제 지하철에서 일어난 소매치기 제압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조회수는 이미 5만을 넘어서고 있었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다. 붉은 손수건 아주머니 58세의 저런 순발력이라니. 진짜 영화 같다. 손수건으로 저렇게 제압이 되네. 박서진은 영상을 몇 번 반복해서 봤다. 특히 강선옥이 붉은 손수건으로 범인을 제압하는 장면에서 멈춰섰다. 그 손수건은 분명 오래된 것 같았다. 색깔도 발해 있고 가장자리도 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걸 다루는 강선옥의 솜씨는 노련했다. 이 아주머니,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박서진은 댓글을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강선옥의 용감함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지만 그 중에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다. 혹시 이 아주머니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때 구조활동했던 분 아닌가요? 손수건이 똑같아 보이는데. 박서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그때 그는 겨우 3살이었지만 나중에 다큐멘터리로 본 기억이 있었다. 엄청난 참사였지만 시민들의 영웅적인 구조 활동도 많이 보도되었다. 설마. 박서진은 급히 포털 사이트에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를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와 사진들이 나왔다. 그 중에서 한 장의 사진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연기가 자욱한 지하철 계단에서 어린아이를 업고 나오는 여성의 뒷모습. 그 여성의 손에는 붉은 천 조각이 들려 있었다. 이거다. 박서진은 확신했다. 어제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제압한 그 여성과 20년 전 화재 현장의 여성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바로 서면으로 향했다. 영상에서 봤을 때 강선옥이 서면역에서 내렸기 때문이다. 서면 일대를 돌아다니며 분식집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다. 세 번째 골목에서 선옥인의 분식이라는 간판을 발견했다. 오래된 간판이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박서진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강선옥은 앞치마를 두른 채 떡볶이를 적고 있었다. 어제 영상에서 본 바로 그 여성이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인상적이었다. 무뚝뚝한 표정이지만 눈빛은 따뜻했고 손놀림은 능숙했다. 떡볶이 하나 주세요. 박서진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작은 가게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각종 인증서와 함께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학생, 어디서 왔나? 강선옥이 떡볶이를 가져다 주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산 사투리가 섞여 있었지만 친근했다. 부산대학교에서 왔어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어제 지하철에서. 박서진의 말에 강선옥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아, 그거 알려고 왔나? 그냥 당연한 일 한 것뿐인데 뭔 소리가 그리 많다고. 아니에요.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서요. 박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혹시 2003년에도 비슷한 일을. 그만 먹고 가거라.
강선옥이 박서진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다. 박서진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떡볶이만 먹고 나왔다. 하지만 확신은 더욱 강해졌다. 강선옥의 반응이야말로 그녀가 20년 전 그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그날 저녁 박서진은 붉은 손수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어제의 지하철 영상과 함께 2003년 화재 당시 사진을 비교 분석한 내용이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진짜 같은 사람인 것 같다. 20년 동안 똑같은 손수건을 쓰고 있었다니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지.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강선옥도 모르는 사이 그녀는 인터넷상에서 붉은 손수건의 영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영상이 화제가 된 지 3일째 강선옥은 평소와 같이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님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으려 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20년 전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기도 했다. 사장님, 정말 대구에서 아이들 구하신 분 맞아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물었다. 강선옥은 대답 대신 기침을 했다. 요즘 기침이 자주 나왔다. 기침 많이 하시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감기인가 보지. 하지만 강선옥 자신도 알고 있었다. 이 기침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는 것을. 20년 전 그날 마신 연기의 후유증이라는 것을. 오후 2시쯤 점심시간이 끝나고 가게가 한산해졌을 때였다. 강선옥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심한 기침 발작에 휩싸였다. 콜록, 콜록. 기침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숨을 쉬기조차 어려워 보였다. 그때 마침 가게에 들어온 손님이 있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에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윤도준이었다. 비대학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인 그는 병원에서 나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 콜록. 괜찮습니다. 강선옥은 기침을 하며 대답했지만 윤도준의 의학적 직감이 발동했다. 이 기침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다. 잠깐만요, 제가 의사입니다. 한번 봐드릴게요. 윤도준은 강선옥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강선옥이 기침을 막으려고 꺼낸 붉은 손수건이었다. 윤도준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그 붉은 색깔, 그 특유의 냄새. 20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연기로 가득한 지하철 계단, 자신의 코와 입을 막아준 바로 그 손수건. 이 손수건. 윤도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강선옥의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주머니,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해요. 윤도준은 의사로서의 판단을 내렸다. 강선옥의 호흡 곤란은 단순하지 않았다. 폐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병원은 무슨? 그냥 쉬면 괜찮을 거예요. 안 됩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윤도준의 단호한 목소리에 강선옥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게다가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비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강선옥은 즉시 산소 공급을 받았다. 윤도준은 동료 의사들과 함께 그녀의 상태를 점검했다. CT 찍어보겠습니다. 30분 후 CT 촬영 결과가 나왔다. 윤도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강선옥의 폐에는 섬유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있었다. 환자분, 언제부터 기침을 하셨어요? 몇 달 전부터. 아니, 사실 몇 년 전부터였어요. 혹시 과거에 연기나 독성가스를 많이 마신 적이 있으세요? 윤도준의 질문에 강선옥은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20년 전에 화재 현장에 있었어요.
윤도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20년 전 화재 현장. 바로 자신이 구조된 그 현장이었다. 폐섬유화입니다. 20년 전 흡입한 연기와 독성가스 때문에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윤도준의 설명에 강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심한 경우 폐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때 윤도준의 시선이 다시 강선옥의 붉은 손수건으로 향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그 손수건을 보며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주머니 혹시 20년 전에 아이 하나를 구하신 적이 있나요? 강선옥의 눈이 커졌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윤도준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무언가를 직감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그때 그 아이가 저였습니다. 윤도준의 고백에 병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오전 9시 53분. 36세의 강선옥은 그날도 평소와 같이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당시 그녀는 대구에서 식당 일을 하고 있었다. 지하철 안은 출근길 승객들로 붐볐다.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데 누군가의 말에 강선옥도 킁킁 냄새를 맡아봤다. 정말로 이상한 냄새가 났다. 그런데 그 순간 지하철 안에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불이야. 불. 승객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패닉이 시작됐다. 연기는 점점 진해졌고 사람들은 출입문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지하철은 터널 중간에 멈춰서 있었다. 강선옥은 연기가 점점 진해지는 상황에서 주변을 둘러봤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자신들의 탈출에만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한 구석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학교에 가는 길인지 책가방을 메고 있었다. 아이는 무서워서 울고만 있을 뿐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얘야, 여기 있으면 안 돼. 강선옥은 주저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연기는 이미 눈과 목을 따갑게 할 정도로 짙어져 있었다. 아줌마. 무서워요. 아이는 윤도준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섭지? 아줌마가 데려다 줄게. 강선옥은 자신의 가방에서 붉은 손수건을 꺼냈다. 그 손수건은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언제나 가지고 다니던 소중한 물건이었다. 이거로 코하고 입 막고 있어. 숨 크게 쉬지 마. 강선옥은 붉은 손수건을 윤도준의 얼굴에 씌워줬다. 그리고는 그를 등에 업었다. 꽉 잡아. 절대 놓으면 안 돼. 강선옥은 연기로 가득한 지하철 안을 헤쳐나가기 시작했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승객들이 찾은 비상구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아줌마 아파요. 윤도준이 등에서 중얼거렸다. 연기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웠다. 조금만 참아. 금방 나갈 거야. 강선옥 자신도 숨이 막혔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폐가 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등의 아이를 생각하며 계속 걸었다. 드디어 비상구에 도착했다. 하지만 계단은 이미 연기로 가득했다. 다른 승객들도 아우성치며 올라가고 있었다. 따라와. 아줌마 뒤로 따라와. 강선옥은 윤도준을 내려놓고 손을 잡았다. 붉은 손수건은 여전히 윤도준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강선옥의 폐는 더욱 타들어갔다. 연기와 독성가스를 너무 많이 마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지상으로 나오는 순간 강선옥은 쓰러졌다. 20분간 독성 연기를 마신 결과였다. 윤도준은 안전하게 구조되었지만 강선옥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다.
아줌마. 윤도주는 구급차에 실리는 강선옥을 보며 울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붉은 손수건이 꽉 쥐어져 있었다. 그날 이후 윤도주는 강선옥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강선옥은 회복된 후 부산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윤도준에게 남은 것은 붉은 손수건에 대한 기억뿐이었다. 현재로 돌아와 병실에서 강선옥과 윤도준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기억은 생생했다. 정말 그때 그 아이가 맞나요? 강선옥의 떨리는 목소리에 윤도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그때의 손수건 냄새를 아직도 기억해요. 그리고 윤도준은 잠깐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머니 때문에 의사가 됐어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강선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0년간 자신이 구한 아이가 어떻게 살았을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자신을 구해주고 있다니. 그렇게 잘 자랐구나. 강선옥은 윤도준의 손을 잡았다. 의사의 손답게 부드럽고 따뜻했다. 아주머니, 그때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도준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 있었다. 20년간 찾고 싶었던 은인을 드디어 만난 것이다. 강선옥의 입원 3일째 윤도준은 그녀의 담당이가 되어 치료에 전념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점점 심각해졌다. 폐섬유화가 예상보다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윤도준은 동료 의사들과 강선옥의 차트를 검토하며 말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20년 전 연기 흡입으로 인한 것 같은데 왜 이제서야 증상이 나타난 거죠? 환자분이 증상을 계속 참고 지내신 것 같아요. 폐섬유화는 서서히 진행되거든요. 윤도준은 강선옥의 병실로 향했다. 그녀는 산소 공급기를 착용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평소의 강인한 모습과는 달리 많이 약해 보였다. 아주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윤도준이 다가가자 강선옥은 미소를 지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밝았다. 괜찮다. 이 정도야 뭐. 강선옥의 대답에 윤도준은 가슴이 아팠다. 20년 전 자신을 구하면서 생긴 후유증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아주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태가 좋지 않아요. 윤도준의 진솔한 말에 강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럴 줄 알았다. 요즘 숨쉬기가 많이 힘들었거든. 왜 진작 병원에 오지 않으셨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혼자 사는 몸이라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서. 강선옥의 담담한 대답에 윤도준은 더욱 마음이 아팠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20년간 혼자 이 고통을 견뎌왔다니. 아주머니, 가족은 안 계세요? 없어. 젊었을 때 결혼했다가 일찍 헤어지고 아이도 못 가져봤고. 강선옥의 말에 윤도준은 무언가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자신이 구한 아이들이 가족과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의 아들처럼 모실게요. 윤도준의 갑작스러운 말에 강선옥은 놀랐다. 뭔 소리야? 너는 내 부모님이 계시잖아. 물론 부모님도 계시지만 아주머니는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윤도준의 진심 어린 말에 강선옥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평생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가 생긴 것이다. 그날 저녁 윤도준은 강선옥의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검토했다. 폐섬유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현재의 치료로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폐 이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윤도준은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강선옥의 나이를 생각하면 폐 이식 수술도 쉽지 않았다. 다음 날 박서진이 병원을 찾아왔다. 그는 강선옥의 입원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박서진을 본 강선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때 그 학생. 나 때문에 유명해졌다면서. 죄송해요. 허락 없이 영상을 올려서. 괜찮다. 어차피 숨길 일도 아니고. 박서진은 강선옥과 윤도준의 만남에 대해 들었다. 20년 만의 재회라는 극적인 이야기에 그는 감동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군요. 그러게 말이야. 세상 참 신기하지. 강선옥의 말에 윤도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 강선옥의 겸손한 말에 박서진은 또 다른 영상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허락을 구했다. 아주머니,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안 될까요? 물론 아주머니가 원하지 않으시면. 뭘 하든 상관없어.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겠나. 강선옥의 말에 윤도준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꼭 치료해 드릴 거예요. 고마워하네. 하지만 의사인 내가 더 잘 알잖아. 이 병이 어떤 건지. 병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강선옥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산 지하철 2호선 오후 3시. 퇴근길 러시아워를 앞둔 지하철 안은 아직 여유로웠다. 강선옥은 서면역에서 내리려고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58세의 그녀는 20년째 서면 뒷골목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단발머리는 이미 반백이 되었지만 굵은 팔뚝과 단단한 어깨는 여전히 힘이 넘쳤다. 아, 진짜. 갑작스런 여자의 비명소리가 지하철 안을 가득 메웠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직장 여성이 가방을 부여잡고 있었고 그 앞에는 40대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 사람이 제 지갑을 훔쳤어요. 여자의 외침에 지하철 안 승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대부분 시선만 잠깐 주고는 다시 자신의 핸드폰 화면으로 돌아갔다.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끼어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김태범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 남자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거짓말. 분명히 제 가방에 손을 넣었어요. 둘 사이의 실랑이가 점점 격해지자 다른 승객들은 더욱 시선을 피했다.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는 상황. 그런데 그때 강선옥이 천천히 일어났다. 아가씨, 잠깐만. 강선옥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부산 사투리가 섞인 그 목소리에는 20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며 갖가지 사람들을 상대해온 노련함이 묻어 있었다. 아가씨 가방 확인해보고 아저씨는 주머니 좀 비워보세요. 강선옥은 두 사람 사이로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단호했고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직장 여성이 가방을 뒤져보더니 당황했다. 지갑이. 여기 있네요. 김태범은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게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지하철이 급정거를 했다. 서면역에 도착한 것이다. 김태범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출입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그의 움직임이 수상했다. 분명 다른 승객의 가방 쪽으로 손이 향하고 있었다. 저기 봐. 강선옥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그녀는 재빠르게 김태범에게 달려갔다. 58세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민첩한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낡은 붉은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어디가? 강선옥은 붉은 손수건으로 김태범의 손목을 재빠르게 틀어막았다. 손수건은 낡아서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고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손수건이 김태범의 손목을 감싼 순간 마치 단단한 밧줄처럼 그를 제압했다. 아, 아파요. 아플 게 뭐 있나. 가만히 서 있어. 강선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20년 전 화재 현장에서 연단된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김태범이 주머니에서 빼낸 것은 다름 아닌 다른 승객의 지갑이었다. 이것 봐라, 진짜 도둑놈이네. 강선옥의 말에 지하철 안 승객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알아챘지? 승객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강선옥은 김태범을 지하철 밖으로 끌고 나와 영무원에게 넘겼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붉은 손수건이 카메라에 선명하게 담겼다. 대단한 아주머니네요. 혹시 인터뷰 좀. 한 승객이 다가왔지만 강선옥은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다. 인터뷰는 무슨.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이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지하철역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그 붉은 손수건의 모습은 이미 여러 사람의 핸드폰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선옥이 분식집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스쳐갔다. 붉은 손수건을 만질 때마다 떠오르는 20년 전 그날의 기억. 불길과 연기, 그리고 작은 손에 쥐어준 바로 그 손수건. 괜찮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강선옥은 분식집 문을 열었다. 벽에 걸린 2003년 신문 스크랩이 살짝 바람에 흔들렸다. 대구 지하철 화재 시민들의 영웅적 구조 활동이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다음 날 아침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4학년 박서진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다가 눈이 커졌다. 24세의 그는 대학생 유튜버로 활동하며 사회 이슈를 다루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다. 단정한 외모에 똑똑해 보이는 안경을 쓴 그는 항상 새로운 소재를 찾아다녔다. 이거 대박이네. 화면에는 어제 지하철에서 일어난 소매치기 제압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조회수는 이미 5만을 넘어서고 있었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다. 붉은 손수건 아주머니 58세의 저런 순발력이라니. 진짜 영화 같다. 손수건으로 저렇게 제압이 되네. 박서진은 영상을 몇 번 반복해서 봤다. 특히 강선옥이 붉은 손수건으로 범인을 제압하는 장면에서 멈춰 섰다. 그 손수건은 분명 오래된 것 같았다. 색깔도 발에 있고 가장자리도 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걸 다루는 강선옥의 솜씨는 노련했다. 이 아주머니,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박서진은 댓글을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강선옥의 용감함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지만 그 중에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다. 혹시 이 아주머니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때 구조활동했던 분 아닌가요? 손수건이 똑같아 보이는데. 박서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그때 그는 겨우 3살이었지만 나중에 다큐멘터리로 본 기억이 있었다. 엄청난 참사였지만 시민들의 영웅적인 구조 활동도 많이 보도되었다. 설마. 박서진은 급히 포털 사이트에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를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와 사진들이 나왔다. 그 중에서 한 장의 사진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연기가 자욱한 지하철 계단에서 어린아이를 업고 나오는 여성의 뒷모습. 그 여성의 손에는 붉은 천 조각이 들려 있었다. 이거다. 박서진은 확신했다. 어제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제압한 그 여성과 20년 전 화재 현장의 여성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바로 서면으로 향했다. 영상에서 봤을 때 강선옥이 서면역에서 내렸기 때문이다. 서면 일대를 돌아다니며 분식집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다. 세 번째 골목에서 선옥인의 분식이라는 간판을 발견했다. 오래된 간판이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박서진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강선옥은 앞치마를 두른 채 떡볶이를 적고 있었다. 어제 영상에서 본 바로 그 여성이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인상적이었다.
무뚝뚝한 표정이지만 눈빛은 따뜻했고 손놀림은 능숙했다. 떡볶이 하나 주세요. 박서진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작은 가게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각종 인증서와 함께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학생, 어디서 왔나? 강선옥이 떡볶이를 가져다 주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산 사투리가 섞여 있었지만 친근했다. 부산 대학교에서 왔어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어제 지하철에서 박서진의 말에 강선옥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아, 그거 알려고 왔나? 그냥 당연한 일 한 것뿐인데 뭔 소리가 그리 많다고. 아니에요.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서요. 박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혹시 2003년에도 비슷한 일을. 그만 먹고 가거라. 강선옥이 박서진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다. 박서진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떡볶이만 먹고 나왔다. 하지만 확신은 더욱 강해졌다. 강선옥의 반응이야말로 그녀가 20년 전 그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그날 저녁 박서진은 붉은 손수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어제의 지하철 영상과 함께 2003년 화재 당시 사진을 비교 분석한 내용이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진짜 같은 사람인 것 같다. 20년 동안 똑같은 손수건을 쓰고 있었다니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지.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강선옥도 모르는 사이 그녀는 인터넷상에서 붉은 손수건의 영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영상이 화제가 된 지 3일째 강선옥은 평소와 같이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님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으려 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20년 전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기도 했다. 사장님, 정말 대구에서 아이들 구하신 분 맞아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물었다. 강선옥은 대답 대신 기침을 했다. 요즘 기침이 자주 나왔다. 기침 많이 하시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감기인가 보지. 하지만 강선옥 자신도 알고 있었다. 이 기침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는 것을. 20년 전 그날 마신 연기의 후유증이라는 것을. 오후 2시쯤 점심시간이 끝나고 가게가 한산해졌을 때였다. 강선옥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심한 기침 발작에 휩싸였다. 콜록, 콜록. 기침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숨을 쉬기조차 어려워 보였다. 그때 마침 가게에 들어온 손님이 있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에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윤도준이었다. 비대학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인 그는 병원에서 나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 콜록. 괜찮습니다. 강선옥은 기침을 하며 대답했지만 윤도준의 의학적 직감이 발동했다. 이 기침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다. 잠깐만요, 제가 의사입니다. 한번 봐드릴게요. 윤도준은 강선옥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강선옥이 기침을 막으려고 꺼낸 붉은 손수건이었다. 윤도준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그 붉은 색깔, 그 특유의 냄새. 20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연기로 가득한 지하철 계단, 자신의 코와 입을 막아준 바로 그 손수건. 이 손수건. 윤도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강선옥의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주머니,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해요. 윤도준은 의사로서의 판단을 내렸다. 강선옥의 호흡 곤란은 단순하지 않았다. 폐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병원은 무슨
그냥 쉬면 괜찮을 거예요. 안 됩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윤도준의 단호한 목소리에 강선옥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 게다가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비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강선옥은 즉시 산소 공급을 받았다. 윤도준은 동료 의사들과 함께 그녀의 상태를 점검했다. CT 찍어보겠습니다. 30분 후 CT 촬영 결과가 나왔다. 윤도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강선옥의 폐에는 섬유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있었다. 환자분, 언제부터 기침을 하셨어요? 몇 달 전부터. 아니, 사실 몇 년 전부터였어요. 혹시 과거에 연기나 독성가스를 많이 마신 적이 있으세요? 윤도준의 질문에 강선옥은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20년 전에 화재 현장에 있었어요. 윤도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20년 전 화재 현장. 바로 자신이 구조된 그 현장이었다. 폐섬유화입니다. 20년 전 흡입한 연기와 독성가스 때문에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윤도준의 설명에 강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치료는 가능한가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심한 경우 폐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때 윤도준의 시선이 다시 강선옥의 붉은 손수건으로 향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그 손수건을 보며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주머니 혹시 20년 전에 아이 하나를 구하신 적이 있나요? 강선옥의 눈이 커졌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윤도준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무언가를 직감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그때 그 아이가 저였습니다. 윤도준의 고백에 병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오전 9시 53분. 36세의 강선옥은 그날도 평소와 같이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당시 그녀는 대구에서 식당 일을 하고 있었다. 지하철 안은 출근길 승객들로 붐볐다.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데 누군가의 말에 강선옥도 킁킁 냄새를 맡아봤다. 정말로 이상한 냄새가 났다. 그런데 그 순간 지하철 안에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불이야. 불. 승객들의 비명 소리와 함께 패닉이 시작됐다. 연기는 점점 진해졌고 사람들은 출입문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지하철은 터널 중간에 멈춰서 있었다. 강선옥은 연기가 점점 진해지는 상황에서 주변을 둘러봤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자신들의 탈출에만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한 구석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학교에 가는 길인지 책가방을 메고 있었다. 아이는 무서워서 울고만 있을 뿐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얘야, 여기 있으면 안 돼. 강선옥은 주저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연기는 이미 눈과 목을 따갑게 할 정도로 짙어져 있었다. 아줌마. 무서워요. 아이는 윤도준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섭지? 아줌마가 데려다 줄게. 강선옥은 자신의 가방에서 붉은 손수건을 꺼냈다. 그 손수건은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언제나 가지고 다니던 소중한 물건이었다. 이거로 코하고 입 막고 있어. 숨 크게 쉬지 마. 강선옥은 붉은 손수건을 윤도준의 얼굴에 씌워줬다. 그리고는 그를 등에 업었다. 꽉 잡아. 절대 놓으면 안 돼. 강선옥은 연기로 가득한 지하철 안을 헤쳐나가기 시작했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승객들이 찾은 비상구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아줌마 아파요. 윤도준이 등에서 중얼거렸다. 연기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웠다. 조금만 참아.
금방 나갈 거야. 강선옥 자신도 숨이 막혔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폐가 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등에 아이를 생각하며 계속 걸었다. 드디어 비상구에 도착했다. 하지만 계단은 이미 연기로 가득했다. 다른 승객들도 아우성치며 올라가고 있었다. 따라와. 아줌마 뒤로 따라와. 강선옥은 윤도준을 내려놓고 손을 잡았다. 붉은 손수건은 여전히 윤도준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강선옥의 폐는 더욱 타들어갔다. 연기와 독성가스를 너무 많이 마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지상으로 나오는 순간 강선옥은 쓰러졌다. 20분간 독성 연기를 마신 결과였다. 윤도준은 안전하게 구조되었지만 강선옥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다. 아줌마. 윤도준은 구급차에 실리는 강선옥을 보며 울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붉은 손수건이 꽉 쥐어져 있었다. 그날 이후 윤도준은 강선옥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강선옥은 회복된 후 부산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윤도준에게 남은 것은 붉은 손수건에 대한 기억뿐이었다. 현재로 돌아와 병실에서 강선옥과 윤도준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기억은 생생했다. 정말 그때 그 아이가 맞나요? 강선옥의 떨리는 목소리에 윤도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그때의 손수건 냄새를 아직도 기억해요. 그리고 윤도준은 잠깐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머니 때문에 의사가 됐어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강선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0년간 자신이 구한 아이가 어떻게 살았을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자신을 구해주고 있다니. 그렇게 잘 자랐구나. 강선옥은 윤도준의 손을 잡았다. 의사의 손답게 부드럽고 따뜻했다. 아주머니, 그때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도준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 있었다. 20년간 찾고 싶었던 은인을 드디어 만난 것이다. 강선옥의 입원 3일째 윤도준은 그녀의 담당이가 되어 치료에 전념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점점 심각해졌다. 폐섬유화가 예상보다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윤도준은 동료 의사들과 강선옥의 차트를 검토하며 말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20년 전 연기 흡입으로 인한 것 같은데 왜 이제서야 증상이 나타난 거죠? 환자분이 증상을 계속 참고 지내신 것 같아요. 폐섬유화는 서서히 진행되거든요. 윤도준은 강선옥의 병실로 향했다. 그녀는 산소 공급기를 착용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평소의 강인한 모습과는 달리 많이 약해 보였다. 아주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윤도준이 다가가자 강선옥은 미소를 지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밝았다. 괜찮다. 이 정도야 뭐. 강선옥의 대답에 윤도준은 가슴이 아팠다. 20년 전 자신을 구하면서 생긴 후유증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아주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태가 좋지 않아요. 윤도준의 진솔한 말에 강선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럴 줄 알았다. 요즘 숨쉬기가 많이 힘들었거든. 왜 진작 병원에 오지 않으셨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혼자 사는 몸이라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서. 강선옥의 담담한 대답에 윤도준은 더욱 마음이 아팠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20년간 혼자 이 고통을 견뎌왔다니. 아주머니, 가족은 안 계세요? 없어. 젊었을 때 결혼했다가 일찍 헤어지고 아이도 못 가져봤고. 강선옥의 말에 윤도준은 무언가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자신이 구한 아이들이 가족과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아주머니, 제가
제가 아주머니의 아들처럼 모실게요. 윤도준의 갑작스러운 말에 강선옥은 놀랐다. 뭔 소리야? 너는 내 부모님이 계시잖아. 물론 부모님도 계시지만 아주머니는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윤도준의 진심 어린 말에 강선옥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평생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가 생긴 것이다. 그날 저녁 윤도준은 강선옥의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검토했다. 폐섬유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현재의 치료로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폐 이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윤도준은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강선옥의 나이를 생각하면 폐 이식 수술도 쉽지 않았다. 다음 날 박서진이 병원을 찾아왔다. 그는 강선옥의 입원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박서진을 본 강선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때 그 학생. 나 때문에 유명해졌다면서. 죄송해요. 허락 없이 영상을 올려서. 괜찮다. 어차피 숨길 일도 아니고. 박서진은 강선옥과 윤도준의 만남에 대해 들었다. 20년 만의 재회라는 극적인 이야기에 그는 감동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는군요. 그러게 말이야. 세상 참 신기하지. 강선옥의 말에 윤도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 강선옥의 겸손한 말에 박서진은 또 다른 영상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허락을 구했다. 아주머니,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안 될까요? 물론 아주머니가 원하지 않으시면. 뭘 하든 상관없어.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겠나. 강선옥의 말에 윤도준이 다급하게 말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꼭 치료해 드릴 거예요. 고마워하네. 하지만 의사인 내가 더 잘 알잖아. 이 병이 어떤 건지. 병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강선옥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